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여러분은 책을 읽으면서 좀 잘 우는 편이신가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잘 울어요. 책에서 울어라! 그러면 이렇게 우는 스타일이거든요. 책에 되게 몰입을 해서 읽는 편이어서 그런지 특히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꼭 심파가 아니더라도 혹은 울리려고 쓴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냥 너무 잘 울어요. 슬프면 울거든요. 그것도 소설뿐만이 아니라 뭐 에세이를 읽다가도 울고, 과학책을 읽다가도, 사회과학책을 읽다가도, 철학책을 읽다가도 울고,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이상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저 대학교 다닐 때 제 이중 전공이 철학과였거든요. 강의 신청을 하기 전에 강의 계획표를 보잖아요. 내가 무슨 강의를 들을까. 그 중에 어떤 강의 계획표가 올라와 있는 걸 보고 그걸 읽다 약간 눈물이 난 적이 있어요. 무슨 과목이었는지는 비밀인데요. 삶의 의미 뭐 이런 거에 대한 과목이 아니었어요. 그냥 진짜 순수하게 철학 과목이었는데 그 교수님 논문 읽다가 운 적도 있거든요. 되게 그렇다고 제가 사람이랑 있을 때 잘 울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사이에서 잘 우는 스타일은 아닌데 책을 읽다가는 그렇게 잘 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를 울린 책 중에 몇 권을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선정해온 책들은 제가 하도 잘 울다 보니까 읽다가 한 챕터 정도에서 또르르 눈물이 흘렀다?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걸 리스트업 하려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하기가 어렵고 제가 오늘 가져온 몇 권의 목록은요.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 휴지를 뽑아서 막 닦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휴지가 좀 무의미해진, 나중에는 그냥 읽으면서 휴지로 닦지도 않고 이렇게 흘러서 여기서 뚝뚝뚝 떨어지는 거 있죠. 턱에서 눈물 떨어지는 거. 이 상태로 그냥 책을 읽은 그런 책들을 골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제가 이 주제를 한 적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5년이 넘게 했으니까 당연히 뭐 나를 울린 책에 대한 영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 영상을 안 만들었는데 제 영상 목록을 끝까지 내려가서 다시 보는데 없는 거 같은 거예요. 내가 못 찾은 건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일단 가져오긴 했거든요. 올해 읽은 책 2권 그리고 예전에 읽었던 책 2권 해서 4권을 오늘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도 과연 이 책들의 눈물을 흘리셨는지 혹은 눈물을 흘리게 되실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주제 김겨울을 울린 책들, 김겨울을 대성통곡하게 만든 책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책은 제가 아주 예전에 5년 전에 낭독을 했던 적이 있는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울었다는 말을 분명히 어디서 한 것 같은데 그게 겨울서점이 아닌가? 제가 이것 때문에 되게 헷갈렸던 거거든요. 자꾸 눈물이 나서 끊어서 가야 됐다고 얘기를 했던 바로 많이들 아시죠? 한강 작가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입니다. 이 책은 인생을 통틀어서 제일 많이 울었던 책 중에 한 권인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한강 작가의 장편소설이었고 5.18을 다루고 있는 소설인데 여러 사람의 나레이터가 나와서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총을 맞고 죽은 소년이 있고요. 소년이 온다니까. 홀령의 목소리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도 있고 이제 그것을 쫓아가는 소설가의 목소리도 이제 나오게 되죠. 나중에. 그런 식으로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5.18을 다시 한번 입체적으로 그려보는 이제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책은 진짜로 너무 많이 울면서 읽은 책이었어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는 책을 다시 만날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울면서 읽었던 책이고요. 아마도 소설가 자신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책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실 한강 작가가 그 전에 썼던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탐미적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한강 작가의 시집 같은 것을 읽어보면 사회적인 문제나 역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측면보다는 그러니까 이전의 작품들이 조금 더 다른 결의 작품들이 많았는데 소년이 온다를 기점으로 해서 한강 작가의 작품 이후의 작품들도 보게 되면 조금 더 어떤 역사적인 의미, 사회적인 의미를 좀 더 담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강 작가 자신에게도 좀 영향이 큰 소설이 아니었나 싶고요. 뭐 작가 후기 같은 거나 이후에 나온 작별하지 않는다의 경우에는 이제 소설의 나레이터가 한강 작가 본인인가 싶은 정도의 이야기
이야기를 소설 초반부에 하거든요. 내가 그 소설을 쓰고 나서 겪었던 어떤 후유증 내지는 트라우마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작별하지 않는다 초반에 나오는데, 그것이 정황상 이 책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독자들이. 이 책의 앞부분이 아주 유명하죠. 저는 이 책의 첫 문장을 가끔 그냥 떠올릴 때가 있어요. 아주 단순한 첫 문장인데요. 정말 이따금씩 이 소설의 첫 문장이 불쑥 마음속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 문장이죠. 비가 올 것 같아. 너는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이게 처음 두 문장인데, 비가 올 것 같아 라는 문장이 퍼뜩 떠오를 때가 있어요, 살면서. 정말로 하늘에 비가 올 것 같을 때가 아니라 비가 올 것 같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슬픈 일이 벌어질 것 같을 때, 혹은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문득문득 이 문장이 불현듯 떠오를 때가 있어요. 비가 올 것 같아 라는 문장이. 이 책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을 낭독한 영상이, 5년 전에 낭독했던 영상이 있어서 그거 제가 관련 영상으로 링크를 해둘게요. 그래서 그 낭독을 보셔도 될 것 같고, 다시 낭독을 길게 하지는 않을게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던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가 낭독했던 이 페이지는 참 읽기가 힘든데요.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파트죠. 이제는 내가 선생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잔인한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들은 단지 보편적인 경험을 한 것뿐입니까? 우리는 존엄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을 뿐, 언제든 아무것도 아닌 것, 벌레, 짐승, 고름과 진물의 덩어리로 변할 수 있는 겁니까? 굴욕당하고 훼손되고 살해되는 것, 그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된 인간의 본질입니까? 부마 항쟁에 공수부대로 투입됐던 사람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내 이력을 듣고 자신의 이력을 고백하더군요. 가능한 한 과격하게 진압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특별히 잔인하게 행동한 군인들에게는 상부에서 몇십만 원씩 포상금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만나는 모든 이들이 인간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선생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인간입니다. 나는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혼자서 싸웁니다. 살아남았다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치욕과 싸웁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웁니다. 오직 죽음만이 그 사실로부터 앞당겨 벗어날 유일한 길이란 생각과 싸웁니다. 선생은, 나와 같은 인간인 선생은 어떤 대답을 나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더 강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네요. 구체적인 행동이 벌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잠깐 이렇게 보는데도 너무 조금 힘들어서 오늘 영상은 쉽지 않겠는데요? 보면 안 되겠다. 많이 읽으셨겠습니다만 혹시 읽지 않으셨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에도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년이 온다랑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서술이 아니라 조금 더 감정 자체에 집중하는, 그 자체를 탐구하는 소설이거든요. 작별하지 않는다는. 조금 결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의 인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그런 소설이어서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역사적 사건 자체에 대한 한탄, 통곡, 질문, 불가해한 잔인함에 대한 의문, 더 나아가서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어떤 물음, 그런 슬픔 같은 것들을 너무너무 크게 담고 있는 그런 소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저를 대성통곡하게 만들었던 책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였습니다. 두 번째 책으로 가볼까요? 네, 저를 울린 두 번째 책은, 이 책은 지금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지는 않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단독 영상을 만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책이죠. 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경우에는 제가 아예 영상 한 편을 만들었었던 게 있어서 그 영상을 관련 영상으로 이것도 걸어두도록 할게요. 이 책도 참 읽기 힘든 그런 책이었고요. 그 영상도 보시면 제가 서울도서관에서 찍은 영상인데 도서관이 문을 닫기 전에 찍었어야 됐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놓고 찍다 말고 막 너무 많이 울고 그래서 촬영이 자꾸 멈추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제 아동학대 사건들을 이 기자 5분이 탐사보도를 통해서 이제 취재를 한 내용을 담은 그런 책인데요. 각각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기도 하고 그 아동학대 사건들을 유형별로 이제 분류를 해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개선 방향이 필요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동시에 아동학대에 대한 통합적인 어떤 통계 자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었다고 해요. 이를테면 그런 거 있죠. 동반 자살이라고 부르는 정확히는 살해 후 자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완벽한 통계가 없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런 식의 통계가 좀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의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실화를 다루고 있는 책들은 이름을 바꾸고 어느 정도의 이제 익명성으로 처리를 합니다만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읽고 있으면 너무 힘든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의 의도 자체가 어쨌든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이 좀 슬프게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슬픔을 막 누르고 되게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책이라기보다는 그 슬픔에 충분히 동참할 수 있도록 쓰인 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읽고 있으면 정말 눈물이 나는 것을 참으로 참기가 힘든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정말 많이 울면서 읽었던 책이고 이 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낭독 부분들은 제가 링크해드린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읽었던 책이랑 이제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을 가져와 봤는데 지금부터는 따끈따끈한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 저를 정말 대성통곡하게 만들었던 두 권의 책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두 권 소개해드릴게요. 네, 올해 읽은 책 중에 저를 너무 많이 울린 책, 세 번째 책은 바로 최은영 작가님의 밝은 밤입니다. 요새 좀 서점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책 중에 한 권이고 또 많이들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최은영 작가의 장편소설이고 증조 할머니부터 이 주인공에 이르는 4대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주인공이 이제 결혼에 실패를 하고 어떤 관계에 실패를 겪고 희령이라는 곳으로 이제 근무지를 옮겨서 그쪽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는데 거기서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를 발견하게 된 거죠. 할머니를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우연히 발견한다? 그 전에는 전혀 이제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주인공이 어머니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고 어머니가 할머니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 주인공과 할머니가 만날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연히 만나서 조금씩 친해지고 밥도 먹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할머니에게서 이 집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증조 할머니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집안의 여성들이 어떤 일을 거쳐왔는지를 전해 듣는데요. 그러니까 구비문학을 글로 옮겨놓은 것 같은 할머니의 진짜 옛날 이야기를 듣는 그런 형식의 회상신들과 이 현재의 신들이 이제 교차되면서 전개가 되는 그런 책인데 증조 할머니의 삶이 정말 기구하다라는 표현을 보통 쓰잖아요. 정말 기구한 삶인데 근데 또 당사자들은 슬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역사 속에서 각종 풍파를 맞으면서도 너무나 강인한 여성들이었던 거예요. 이 증조 할머니는 일제강점기의 백정의 딸이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힘들게 고초를 겪으면서 이제 살다가 증조 할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일제강점기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해방이 됐다가 한국전쟁도 겪을 거고
하고 그 뒤에 이제 줄줄이 이어지는 한국사의 질곡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본인의 친구 세비 아주머니라는 분이 나오는데 세비 아주머니와의 우정이 또 굉장히 끈끈하게 그려져요.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고 전쟁 때문에 헤어졌다가 수십 년 있다가 다시 만나기도 했다가 그런 식의 이제 우정이 이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쟁이 났을 때 겨우겨우 피난을 가가지고 먼 친척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바느질을 해서 삶을 그래도 꽤 준수하게 꾸리고 있었던 할머니를 또 알게 되는데 그 할머니와의 어떤 또 끈끈한 추억, 그 할머니가 나를 돌봐줬던 기억, 그런 것을 또 할머니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여성들이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잖아요. 나의 친한 친구는 교육을 그래도 열심히 받아서 그 세비 아주머니네 그 딸은 뜻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아서 뭔가 유학도 가고 하는 그런 코스를 밟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나는 결혼 생활도 힘들게 하고 있어서 내가 막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의 이 여성들이 겪었던 곡절이 막 이렇게 그려지는데 정말 눈물 바다 너무 많이 울어서 나중에는 진짜 여기서 이렇게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읽었어요.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읽었던 그런 책이고요. 이 책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지점이 어디냐면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 5.18이라는 사건이 가지고 있었던 잔인함, 그때 당시의 어떤 엄혹함, 인간의 잔혹함 같은 것들에 대한 의문을 던짐으로써 그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이 돼서 눈물이 나는 것이라면 이 책은 거대한 역사가 개인들을 막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도 만들고 먹고 살 길이 없게도 만들고 고생하는 와중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든 같이 헤쳐나가기 위해서 너무 고생을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지면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도 있고 하지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만나겠어요? 사실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약이 없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고 근데 그 와중에 강인하게 이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을 하고 그 와중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많은 아픔과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회한을 느끼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힘이 나면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그런 측면에서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두 소설이 다 역사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눈물이 나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많이 울면서 읽었고요. 너무 좋은 소설이었다.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밝은 밤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여담인데 최은영 작가님이랑 저랑 PT 선생님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빵 터졌었는데 언제 한번 헬스장에서 한번 만나요. 자, 저를 대성통곡하게 만들었던 오늘의 책, 네 번째 책, 마지막 책이고요. 마지막 책은 바로 소년을 읽다 라는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여기 띠지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평범한 국어 교사 소년원에 가다 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표지에는 다음에는 이런 곳이 아닌 곳에서 만나요 라고 써있어요. 띠지에 적혀있는 말처럼 국어 교사인 저자가 소년원에 가서 책 읽기 수업을 하는 과정과 경험을 담은 에세이인데 이 책도 너무 많이 울면서 읽었어요. 이 책을 쓴 서윤숙 교사가 워낙 그 학교에서 독서 동아리 그리고 독서 교육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독서 동아리 100개면 학교가 바뀐다 라는 책을 쓰기도 하셨는데 워낙 이런 읽기 교육을 잘 하는 그런 분이셨던 거죠. 근데 이분이 소년원을 이제 가게 되면서 소년원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사실 낯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히 이 국어 교사에게 또 얼마나 낯설겠어요. 학교에서만 수업을 하다가 소년원이라는 곳을 가게 되니까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을 만나게 될까 걱정도 되고 내가 수업이란 걸 할 수 있을까 뭔가 우려도 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떤 학생은 너무너무 읽기 수업을 열심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처음으로 어떤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이 수업에 그렇게 열의가 없는 거죠. 대충대충 약간 험악하게. 근데 의외로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저자 본인이 굉장한 고심에 빠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학생들의 모습과 이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된 어떤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이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쨌든 사회로 나가야 되는 학생들이잖아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도 하고 이제 같이 책을 읽고서 그 작가를 초대해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초대를 받았던 작가분들이 추천사를 뒤에 쓰셨어요. 김동식 소설가, 박찬일 셰프, 이종철 만화가 이렇게 추천사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다 그 읽기 교실에 방문을 했던 작가들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똑같은 어떤 우려로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가셨던 분들인 거죠. 1년 동안에 함께 읽기 교실을 열었던 그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인데 뭐랄까요? 그러니까 읽기가 사람을 어떤 측면에서든 조금 바꾸거나 혹은 영향을 주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 말고도 제가 최근에 추천사를 써서 보낸 책이 있어요. 아직 안 나왔는데 6월 중에 나올 책인데요. 소년과 함께 책 읽기를 하는 것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도 굉장히 눈물이 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 책의 경우에는 이 소년이 굉장한 빈민가에 사는 흑인 학생이었고 시를 읽고 따라서 써보기도 하고 본인의 시를 써보기도 하는데 그 시가 너무 똑똑한 학생인 거예요. 그리고 시를 너무 잘 쓰더라고요. 그 책에서도 읽기를 통해서 뭔가 교감을 하고 학생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기는 너무 어려운 그런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릅니다만 어떤 읽기를 통해서 새로운 공감의 경험, 새로운 세상의 경험을 열어젖혀 준다는 점에서 교사가 그러한 노력을 하는 책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결의 책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읽기라는 데에서 재미를 느끼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게 본인의 의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랬던 사람이 읽기를 통해서 어떤 굉장히 섬세한 자신의 감정 같은 것을 발견하거나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굉장한 공감을 받거나, 특히나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따뜻한 혹은 감성적인 모습 같은 것들을 보일 때 그게 기쁘면서도 동시에 하지만 이 학생들의 앞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혹은 지금의 이 모습이 이 학생의 어디만큼의 부분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서술을 하고 있는 책이고, 그래서인지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읽으면서 복합적인 눈물인 거죠. 감동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의구심도 있고 걱정과 우려도 있고, 내가 어쨌든 이 사회의 기성세대로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그렇게 될 텐데 내가 어떤 눈으로 이 소년들을 바라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맥락에서의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이 저자분도 그런 식의 복합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읽으면서 참 마음이 힘들면서도 여러 가지 의미의 눈물을 흘리게 된 그런 책이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문장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앞으로 저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지 무슨 걱정이야. 그랬더니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이전과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겁나요. 여기 들어오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까봐. 내가 이 학생과 만난 것도 아닌데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말이었고요. 바로 뒤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환대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이 학생들이. 선생님, 환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환대는 반갑게 맞아서 정성껏 대접한다는 의미야. 환영의 대접을 한다는 거지. 이런 대접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학생들이. 최근에 환대받아본 경험 있니? 아니요. 참, 여기 국어 시간에 오면 환대받아요. 선생님한테. 이런 대화를 주고받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이곳의 상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곳에서 다시 만나지 않는 게 좋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짐이 좋은 관계잖아요. 이곳에서는 사회로 이제 잘 나가게 되면 떠나보내는 게 너무 기쁜 일인데 그게 되게 슬프잖아요. 그거 자체가 떠나보내야 좋은 곳이라는 것이 서로에게 되게 슬픈 일이고, 그래서 이게 나가고 나서도 좋은 추억으로 이야기할 수 있나? 그러기 어려운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의 입장이면 내가 소년원에 있을 때의 선생님, 기분 좋은 마음으로 추억하거나 다시 연락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조금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헤어짐이 예정된 관계라는 점에서 정을 주기가 너무 슬프고 두려운 관계인 거죠.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히 학생과 교사 사이에 정을 주지 않으면, 마음을 주지 않으면 읽기 수업은 더욱더 거의 불가능한 수업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마음을 쓰게 되는 그런 과정들도 있어서 그 자체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구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 책도 울면서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를 울린 책들, 저를 대성통곡하게 만든 책 중에 4권을 가져와 봤는데요.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속편으로 계속해서 리스트업을 한 번씩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4권, 제가 전에 다뤘던 책도 포함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다음에 많이 울었던 책들 한 번 더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울었던 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울렸던 책, 어떤 책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창에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서로 어떤 책인지 좀 보고 한번 읽어보고 나도 과연 이 책을 읽고 울까? 이런 거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겨울 서점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